자, 78회 이론 기출문제 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뭐 연수합계법이든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다음, 대신에 그건 합리적인 거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무형자산이 법적 권리인 경우에 법적 권리 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긴 기간이면 법적 권리 기간 동안 상각을 한다. 둘 중에 짧은 걸로 하는 겁니다. 법적 권리 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길면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해야 돼요. 둘 중에 짧은 걸로 합니다. 다음 3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의 경우에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왜요? 신뢰성 있게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다음 4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개발 단계에서 발생이 됐다고 해서 성공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을 했을 때는 무형자산으로 하는 게 맞지만 실패했을 때는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만 옳고요.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대요. 이익준비금도 자본에 해당하는 거고 자본금도 자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준비금을 빼다가 자본금에 넣는 건 자본 전체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다음 4번에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 자본이 줄어들겠죠. 자본이 줄어들고 이익을 배당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2번, 4번은 실질적인 감소가 생기고요. 4번에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요거는 자본의 변동이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쵸? 이 개념이잖아요. 우리 2월 이익 잉여금을 줄여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잡아놨다가 발행해서 줄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고 주식 발행해서 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본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변동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에 만주를 무상증자했대요. 얘도 마찬가지죠. 무상증자도 자본이 감소하진 않으니까. 자, 마번 액면가액 5,000원인 자기 주식을 4,000원에 취득 후에 바로 소각했대요. 자,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자본이 줄어들겠죠. 자, 지금 그 얘기는 감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놨다가 소각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다가 소각을 시켰으니까 자본금은 5,000원이 줄어들고 실제로 돈이 나간 건 4,000원이 나갔으니까 1,000원의 감자 차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본이 5,000원 줄고 자본이 1,000원 늘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0원의 자본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나와 마가 답이 되겠네요. 2번이요. 다음 3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를 들면 건물로 해야 되는 걸 잘못해서 수선비로 했다. 이 얘기죠.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안 하고 수익적 지출로 했다. 그러면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될 거고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비용이 과대계상되겠죠. 자, 비용이 과대되면 이익이 과소되고 이익이 과소되면 자본도 과소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자, 당기순이익이 과소된다. 맞죠? 2번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3번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맞죠? 자본이 과소계상되겠죠? 4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래요.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자, 상품 계정을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상품 계정을 봤을 때 기초가 있고 단기에 매입한 게 있고 기말을 빼면 얘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기초 재고액이 10만 원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게 50만 원 있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에 미착 상품 3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이건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아직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매입액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매입액을 47만 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도착해야 산 거가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다음 기말 재고액이 5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런데 얘는 창고에 있는 거고 다음 시송품 3만 원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3만 원이 있대요. 그럼 2만 원은 아직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 거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2만 원을 더하면 7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송품 10만 원이 팔아달라고 수탁자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60%를 판매 완료했대요. 그러면 60%는 팔린 거고 4만 원. 4만 원은 남아있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말 재고가. 자, 그러면 46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요. 다음 5번.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에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연히 유동자산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런 거겠죠. 그럼 얘는 유동자산에 들어가고 3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겠죠. 다음 4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1년 이내니까 유동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3번만 비유동자산이 되고 나머지는 유동자산이 되겠네요. 다음 6번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죠?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죠?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죠.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줘야 되니까.
4번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해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한다라는 건 공장에서 발생된 원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공장 직원의 식사대 포함하죠. 제품 홍보 책자 인쇄비,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 원가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3번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도 공장에서 발생된 거고, 그 다음 공장 건물의 화재보험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2번만 판매비와 관리비고 나머지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제조 원가에 구성되는 항목이네요. 다음 8번 한결 주식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이 될 경우에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완성품 환산량. 계속 그래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죠.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을 더하고 기초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재료비부터 해볼까요? 재료비의 완성품 수량은 1300개에다가 지금 기말 제공품은 500개에 40%라고 했는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개 분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기초를 빼야 되니까 300개 70%지만 재료는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300개를 빼주면 1500개가 되겠네요. 다음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이 1300개죠. 여기에다가 기말에 500개에 40%만 완성했대요. 그러면 200개 분량이 된다는 얘기고 기초 제공품 300개에 70%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210개 분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290이 되는 건가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세 가지였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다음 10번.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까도 계속 그렸던 거네요.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죠? 붕어빵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한 컵이 들어가는 건 100개를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 한 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번 각 조업도 수준에서 일정하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소득은 뭐 써놓으세요. 이자 소득이 다음 연도 2월 말이요. 자, 나머지는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그 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소득만 다음 연도 2월 말이에요. 답이 2번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자, 1번 근로소득 금액 7천만 원과 복권 당첨소득 1억 원이 있는 사람. 자,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5월 달에 소득세 종합소득 과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죠. 복권 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니까 이 사람은 소득세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겠죠. 다음 2번 퇴직소득금액 5천만 원과 양도소득금액 8천만 원이 있는 자.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분류과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종합소득 과세층 표준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3번 국내 정기예금 이자소득 2,400만 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 금액 330만 원이 있는 자. 이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왜요? 일단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분리과세가 안 될 거고 기타 소득도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330만 원이니까 분리과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4번에 일용근로소득 1,500만 원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죠? 그 다음에 공적연금소득 1,000만 원이 있는 자. 이거는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겠죠? 다음에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신고를 안 해도 되겠네요. 5월 달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3번. 다음은 주식회사 대안의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사항들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자, 1번 주식회사 대안에서 민국으로 상호를 변경했는데요. 정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 2번 대안의 대표이사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거 정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 대안의 자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자했대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4번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했대요. 그럼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다음 1번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 이자는 포함입니다. 할부 이자 포함이고요. 그 다음 2번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도 대가의 일부로 받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포함이에요. 3번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은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됐어요. 도착하기 전에 파손이 됐으니까 못 팔았죠? 그러니까 얘는 공급가액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자, 1번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발급받은 당해 매입세액. 이게 개정된 내용이라서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고요. 6개월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6개월 이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교재 이거는 옛날 기출문제를 해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리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세법이. 그래서 이때 당시 문제로는 1번이 공제가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제가 됩니다. 2번 보세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자,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죠. 다음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우리가 예정신고 유락분이라고 해서 신고하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죠. 다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교재에 우리 문제 풀 때 이거 바뀐 문제로 풀어본 적이 있어요. 아까 15번 있죠? 15번은 1번이 그때 당시에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1번도 공제가 되는 겁니다.